자, 그러면은 뭐 일주제인 이제 지방세법상 시가 인정액과 감정평가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박수 모시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첫 주제인 지방세 시가편익 인정과 감정평가의 향후 과제를 갖다가 발표할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훈 고문입니다. 우선 시간이 저한테 15분 내지 20분 주어진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는 목차는 우선 이 시가보전액에 대한 지방세법상에서 금년 12월 9일날 전번주에 지방세법이 통과되면서 시가인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인정이 도입이 되면은 향후 이제 취득세 과세표현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향후 과제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갖다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인정 제도의 도입과 그다음 감정평가의 기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인정 도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정의 큰 틀을 갖다가 계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취득세 과세표현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시가편익 이분법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감정평가액은 이때까지는 보충적으로 일단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실제로는 사용이 거의 안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인정이 도입이 되면은 감정평가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준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기능이 중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액 자체에 대한 보충적 평가 기준이라도 이런 것이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이 시가라는 개념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서 감정평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과세표준으로 정립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조라든지 또는 이론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를 살펴보면 우선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원주의나 이론주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원주의를 갖다 채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를 갖다가 제대로 신고를 갖다가 안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결정고시하는 또는 인정하는 가액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과세표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에 대한 이제 이론적 문제는 법인 납세자와 개인 납세자 간에 차별을 갖다 한다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나아가서 현실적으로는 설득이 있지만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제 이원주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주의적 측면에는 모든 납세자를 동일한 과세표준을 갖다 적용해야 되고 객관적 가치를 갖다 근거로 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이론에서 이제 이론주의 논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주의, 이원주의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기결이 있냐 하면은 한 개의 과세 기준을 갖다가 객관적 가치를 갖다가 과세 표준을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적용한데, 다만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즉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갖다 과세하는 기준으로는 이론주의를 채택해서 객관적 가치를 갖다가 과세 표준으로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논점의 준정이라는 것은 결국 객관적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취득세라는 것은 유통 단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 과정에서 이제 취득 행위가 완성이 되면은 그 행위에 따른 소요 비용을 갖다가 사실상 과세표를 표적하는 것이 결국은 그 취득세 본질에도 타당하지 않냐 하는 그 측면에서 이원죄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고 현재 지방세법상에서도 이원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론적 논거는 결국 취득 행위에 대한 완성설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결국 비용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대가설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취득 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또는 중도금을 주고 또는 최종적으로 잔금을 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에 대한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은 취득 가액에 대한 구성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당의 물건을 갖다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 그 자체를 갖다가 하는 그 가액을 취득 가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제 그 취득 절차에 준하는 간접 비용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갖다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요래 보는 관점이 이제 비용설이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취득에 대한 대가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대가를 갖다가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이라는 건 취득에 대한 비용의 상대방 측면에서 본다면 대가설이자 이래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지방세법상 견해는 비용설 입각에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기본 원칙상으로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갖다가 시가로 봐야 되는데, 이때 시가라는 것은 결국 불특정 다수인 간에 그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가격을 갖다가 말합니다만, 이제 그 외에도 감정 가격이라든지 그 밖의 시가 이런 것 갖다가 시가 인정의 제도로 도입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적 평가 기준으로 이제 정립이 될 시가 인정이라는 것은 무상취득인 경우죠. 무상취득인 경우는 결국은 시가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대가로서 이제 시가 인정을 갖다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만 무상취득과 같이 이제 아까 사실상 취득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결국 시가 인정을 갖다가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에 대한 개념은 상속증여세법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고, 현재 금년 12월 9일 날 통과된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그에 대한 시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다가 상정법에 대한 시가를 갖다 차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시장 가치라든지 시가 인정액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이거 보면은 결국 10조 2에서 이제 무상 취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하지만 방금 말씀 소개시킨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가 인정을 갖다가 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시가 인정의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시가 인정에 대한 개념은 결국 불특정 다수인 간의 통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그 가액을 말합니다만, 다만 이제 이 거래 가액을 갖다가 어디까지 어떻게 범위를 갖다가 정해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결국 취득일 기준에서 아까 6개월 전 그리고 3개월 후 이내에 시가 인정액, 즉 감정 가액이 있다면 이를 갖다 근거로 해서 이제 요걸 갖다 시가를 갖다 평가하기는 평가 기간이라 합니다. 평가 기간 내에 매매 또는 감정 또는 경매 공매 관계가 있는 경우는 요걸 갖다가 근거로 하고, 감정 가액이 있으면은 둘 이상의 감정 평가액을 갖다가 평균해 가지고 지방 심의를 거쳐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가 인정으로 되고 바로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럼 평가하지 않은 기관의 이제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을 갖다 범위를 확대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추가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 기준을 갖다 2년 전 그리고 그다음 부과하기 전에 만일 그 시가 인정이 있다면 이를 갖다 인정하는 제도를 갖다가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세 시가 표준을 갖다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거쳐서 시가 인정액을 갖다가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제 처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평가 기관에다가 감정 평가를 의뢰하게 되면은 취득일 이때는 이제 과학의 기준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상속 정의를 근거해서 평가 기준이 되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아까처럼 신고 납부 기간이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취득세 기간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무상취득기간 평가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3개월을 갖다가 연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 시가 인정에 대한 범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대원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시가를 하면은 결국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 가치를 갖다 의미를 하는 것이고 결국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 자체라 하면은 결국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 기관에 대한 감정 가격도 시가로 본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가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래 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국세에서도 이제 시가 인정을 갖다 도입하고 있는데 이 범위는 지방시에 거의 동일합니다만 기간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국세기는 상정법을 개정하면서 2019년이죠. 2019년도에 이제 이걸 갖다가 도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는 그 지방시에 방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해서 2년 전 그러고 아까 그 지방시에는 3개월로 되어 있지만 국세의 경우는 6개월 후 평가 기간 6개월 후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로 되어 있고요. 만약 그러한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평가 그 법정 기간 내에서는 이걸 갖다가 시가 인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만의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전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이제 시가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취득 유형별로 이제 그 가해를 갖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 취득의 경우는 시가 인정을 갖다가 적용하는 식 원칙적으로 하고 그에는 아까 그 현재 공시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지방세법상 시가 표현액이 있는데 그거는 보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려라든지 또는 공유물 합유 분할이라든지 이런 경우와 같이 무상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없죠. 그리고 또 법인의 구조조정 합병 분할 또는 무상 취득의 경우는 시가 표현을 갖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가 인정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상속에 따른 분할 이것도 아까 뭐 일단은 그 일정 금액이 나올 겁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그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다음 아주 극소수의 시가편 1억짜리 미만은 그냥 시가편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상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그다음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검정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정가격은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시가의 표준을 갖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갖다 적용하는 계산인데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갖다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인과의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인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가 인정을 갖다가 도입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요. 그에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이제 특수한 거래가 있는데 대물 변제라든지 교환, 그다음 양도 담보 또는 합병 분할의 경우는 전부 다 시가 인정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시가 인정이 적용이 되면은 그럼 향후에 거래 가격이라 어떤 지방세라든지 또는 감정평가 산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갖다가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가 인정이 되면 과거에는 현실화에 낮은 공시가격을 갖다가 써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인정이 이제 실제로 이걸 터잡아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공평과세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 제도가 도입되면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합병 분할에 따르는 공시가격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시가 인정이 되면은 결국 이제 시가에 따라서 과세하는 그런 공평과세 기반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세 과세 표준과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 장부상의 가격과 동일하게 되고 납세자의 혼선을 갖다 방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개별 공시가 등 이런 갖다가 신고하는 걸 갖다가 시가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의 기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를 갖다가 공시가격의 차익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전다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냐면 법인의 주주들한테 이익이 전다 돌아가는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기속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 지방세정 통계를 기준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수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간해당 가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단당 가표를 근거로 해서 추계를 하면은 상당수의 그 감정평가에 대한 물량이 나타날 것이라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실 감정이 이제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감정에 대한 시가 불인정 기간에 대한 지정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때 이제 시가 불인정 기간에 대한 취지라는 것은 결국 정확하게 감정 평가를 하라는 그런 주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이 제도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이런 실효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 인정액하고 원감정 기간하고 그다음 재감정 기간이 있으면은 그 가격 차이가 80%를 갖다가 초과하지 아니하면은 이때는 그 시가 불인정 기간의 그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 불인정 기간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처럼 1년 기간 이내에 시가 인정의 업무에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원감정 기간에 대해서 시가 불인정 기간을 하면은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최저 이제 그 감정평가 가액과의 차액이 이제 70% 뭐 약간 60%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차등해서 기간을 갖다 연장을 하고 있고, 만일 고의라든지 중과실로 인해서 한다면은 일단은 기간을 갖다가 1년으로 정해서 시가 불인정 기간을 갖다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불인정 기간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이제 지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 재감정 기간 대상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면 원감정 기간 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 20일 이내에 의견을 갖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감정 기간 평가 기간에서는 의견을 갖다가 20일 이내에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시 심의위원회 출석해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다음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갖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권리구제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면은 조시심판원에 이런 데다가 심판 청구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시가 인정의 문제가 있는데, 부당행위라는 것 자체는 사법상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조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라고 볼 때는 사법상 효과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 조세법 관점에서는 이걸 갖다가 정당하게 바꿔서 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지방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행위에 해당이 되면은 이때는 종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 가액은 전다 아까처럼 백지가 되고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추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간에 대한 둘 이상의 평가 기간을 갖다가 평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에 대한 이제 입증 책임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만일 시가 인정 제도를 해가지고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가산세를 갖다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원감정 기간하고 재감정 기간 간에 80% 초과 여부 이런 걸 갖다 판단할 때는 결국 입증 책임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보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아마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보완해서 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뿐 아니라 가소신고 가산세를 갖다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 편의 신고에서는 반드시 아까처럼 그것이 그 시가 인정보다도 낮게 신고가 되었다면 가소신고 가산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향후 과제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결국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래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감정평가사법에서
소속 그 감정평가에 대한 비리라든 이런 경우는 그 법인도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평가사에 대한 그 징계라든지 또는 명단 공개,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근거 이상이 하는 경우는 자격 취소 등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부실 감정을 갖다가 방지하기 요건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시가 불인정 기간을 갖다가 제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부실 감정이 계기가 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저는 이걸 갖다 봉쇄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결국 이걸 갖다가 하는 거는 어린 클라이언트나 또는 세무 대리인들이 아마 평가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처럼 평가를 의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3자적 입장에서 이걸 관리가 되고 이래 돼야 될 것이다. 특히 평가를 갖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절세 목적 내지 또는 뭐 탄로 목적이겠죠. 뭐 이런 목적을 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사가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이걸 갖다가 커버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은 뭐 공영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게 결국 지자체에서 이제 아까처럼 평가서를 갖다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결국 이제 현재 이제 감정평가서 양식 자체가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은 상당수의 이제 감정평가를 갖다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서 자체를 갖다가 과세 자료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면 이걸 약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시가 불인정 재간 제도에 대한 그런 대비를 갖다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평가를 할 때에 이제 산출 근거라 이런 걸 갖다 적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제가 고려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처럼 그 감정평가 목적 자체가 이제 과세 목적이다 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그 담당하는 평가사도 이제 주의가 보겠죠. 이 제출이 되면 결국은 시가 불인정 기간 지정에 자료가 쓰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각심을 그런 식으로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시가 불인정 기간 지정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시가 불인정 기간에 대한 지정 기준이라는 것은 원감정 기간과 재감정 기간의 평가 가액 자체가 80% 미달에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시가 불인정 기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적극적인 의견 진술이라든지 불복제도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는 그 평가사들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재감정 기간을 갖다가 선정할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제도적으로 나중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에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국세청에서 재감정 기간을 갖다가 선정할 때에 특별한 사람에 대한 또는 이런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정성을 갖다가 제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재감정 기간을 갖다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서 아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수 뭐 평가 기관이 이런 데서 이제 실력 있게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평가를 갖다 할 때에 혹시 이 취득세 가시 표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왜 저러냐면은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감정만 하는데 취득세를 갖다가 가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물건에 대한 취득 가액을 갖다가 가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에는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납세자 측면에서 이제 해당 부동산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속해져 있는 각종 권리를 갖다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아까 그 원감정 기간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세 표현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그 국세청에서도 하고 있는 부실 감정 그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갖다 몇 개 보면은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거 봐서 그러면은 부동산의 거래가 될 때 각종 사업권이나 영업권이나 또는 저당권, 그다음 부동산 권리 이해에 관한 권리라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걸 배제를 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포섭이 되어 있다 이런 데에만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명할 기회 때 소명을 가져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처럼 시가 표현에 대한 교육, 홍보가 아마 좀 앞으로는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불법 청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대응 기법 또는 출석에 대한 진술을 갖다 할 것인지 사자의 열람권을 갖다 보장할 것이 아닌 그런 문제 이런 걸 갖다가 각각 그 아마 향후에 대응 대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감정평가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가시표준에 대한 대체 가격이죠. 결국 이제 세부단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갖다 하는 것은 고도의 이제 도덕성 내지 공정성이 아마 요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갖다 하는 감정가격 자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세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갖다가 수행하는 감정평가서는 앞으로는 공무수행 사인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가격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제공되는 시점에 이미 공공재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도의 공공성과 높은 윤리적 책임성이 앞으로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시가 인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감정평가 역할이 엄청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책임도 이와 같이 이제 수반이 된다는 걸 갖다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라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그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제출되는 가격이지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 세부담과 직결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결국 고도의 공공성 내지 윤리적 책임성을 갖다 수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의 역할이라는 것, 이런 것이 항상 이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동훈 박사님의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주택연금 재가입 소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임병권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임병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 논문 제목이 이제 주택연금 재가입 소유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에 지금 재직 중인 김명국 박사님하고 이제 같이 좀 연구를 좀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좀 저희가 지금 좀 초안 부분이다 보니까 뭐 좀 더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이 좀 내용이 조금 더 수정보완을 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연구 배경인데 사실 뭐 잘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품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원래 그 글로벌 명칭은 이제 영무기재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받는 대출, 즉 무기지론과는 이제 반대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자금을 차입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금융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국내에 언제 도입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 한 90년대 후반 정도에 국내 이제 민간 금융기관을 해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상품이 도입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 자체가 좀 이게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리스크, 그걸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 2007년도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공적 영무기지인 상품인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그 주택연금의 역할은 그 대출을 이제 보증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 재원을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자한테 그 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입자가 이제 사망했었을 당시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그 금융기관에서 가입자한테 대출을 나간 금액 대비 가입자의 그 담보주택 가액이 그보다 하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는 금융기관 입장으로는 그 손해가 발생하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은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상품 구조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금융기관, 가입자,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 키를 이루고 있고요. 이게 2007년도에 이제 도입될 당시에는 그 가입자 수가 조금 많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2016년에 내집연금 3종 세트라든지 뭐 신탁 방식 도입 등등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도를 거치면서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이제 누적 가입자 수가 한 8만 건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과 관련된 이제 기존 연구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국내의 그 초기 연구들은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좀 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된 좀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해지와 관련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간략하게 보시면 이 주택연금 가입 가구가 영위할 수 있는 혜택 자체는 우선 이 첫 번째가 뭐 상품 선택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종신지급형 같은 경우는 그 살아계실 동안 즉 종신 동안에 일정 금액을 그냥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그 금액 감액 없이 그냥 100% 남겨진 분께 이제 동일한 금액을 지급된다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그냥 평생도록 그냥 종신토록 그냥 거주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구조에 놓고 봤었을 때 실제 이제 그 가입자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대출로 나간 금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더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차익분을 자녀분들한테 이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자 비용 공제나 재산세 혜택 같은 그런 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가입 가구가 영위할 수 있는 혜택이 지금 다양한데 왜 이거를 해지를 하려고 하느냐 상품을 가입했다가 이와 관련돼서 조금 우선 뭐 좀 해외 관련된 연구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그 알라이나 그 차잉 그리고 뭐 지향 등의 연구 등을 이렇게 토대로 놓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그냥 저희가 놓고 볼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그 가입 또는 해지 자체가 주택 가격 상승에 전반적으로 기인한다 이런 좀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했던 거는 그 지향의 밀러의 2019년 연구에서는 이 중도해지 사유를 각각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이나 사망 그리고 이동 등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로 어떤 경제적인 요인들 즉 주택 가격 상승이나 시장금리 하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리파이낸싱과 관련된 어떤 사유였고 그 외적인 사유들은 사실 주택 가격과는 큰 연관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연금 그 가입 가구의 중도해지와 관련된 어떤 국내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히려 해외 연구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국내 연구에서 조금 더 다양한 요인들을 많이 고려해서 연구가 진행됐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2013년, 14년도에 뭐 유선종 그리고 김경성 박사 등의 논문에서 어떤 그 가입자구의 특성 그리고 어떤 시장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중도해지가 어떤 특성을 갖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좀 먼저 규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제 뭐 김병국 박사님과 그리고 또 뭐 김윤수 박사 그리고 유기훈 박사님 이런 분들 연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좀 특성들을 고민해서 뭐 가입자 특성, 상품 특성, 그리고 담보주택 특성, 그리고 뭐 해지시 LTV 뭐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했었을 때 과연 그 중도해지 사유가 어떤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썸머리해 보면 그 저희가 이게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주택연금을 가입했고 요거를 이제 중도 해지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가입자의 어떤 전략적 선택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조금 이제 기회주의적 유인에 기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조금 한 가지 퀘스천 마크를 들 수 있는 부분이 그 과연 주택연금 가입자 자체가 또는 이제 영무기지라는 가입자 자체가 그 전략적으로 중도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전략적이라는 거는 그 주택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그 상승분을 영위하고자 이제 해지를 한다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최초 가입과 해지만으로 이거를 판별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더 그 메인 그 퀘스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 그리고 해지 다시 재가입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판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 이 연구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주택연금 가입 가구가 중도 해지 후에 이제 재가입하는 어떤 이런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에 좀 있느냐?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양재환 그리고 어윤경 교수님 뭐 연구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입 가구의 뭔가 그 미시 레벨, 그러니까 실제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었을 때 가입 가구 해지 후에 재가입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분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실제 주택연금 가입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저희가 올 초에 했던 연구 한 편 정도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사실 메인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주택연금 그 해지 후 재가입 가구 그리고 주택연금 해지 후에 재가입을 안 한 가구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해지 후 재가입 또는 해지 후 재가입을 안 하는 가구와 관련된 거를 좀 규명을 한 거고요. 이 연구는 이제 그 저희가 올 초에 했던 연구들을 좀 확장해서 해지 이후에 재가입까지의 어떤 그 소요 기간, 즉 그 가입 가구가 다시 재가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 기간이 과연 어떤 요인들과 관련돼 있느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 그 디자인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분석 기간은 주택연금이 최초 도입된 2007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용을 했고요. 표본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내 금융기관들 자체가 한 15개 이상 금융기관이 주택연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시중은행에서 일부 샘플만 좀 그 어떻게 제공받아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 자체는 이 종속 변수 자체가 주택연금 해지한 이후에 재가입까지 어떤 소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자체가 이게 그 절단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절단 데이터에서 보통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이제 토비 퇴기 분석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변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주택연금 가입이나 또는 중도 해지와 관련된 어떤 기존 변수들 플러스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그 추가적으로 좀 특징적인 변수들을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변수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놓고 보시면 주택연금 해지 이후에 이제 재가입과 관련된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련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가입자가 최초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합니다. 요 1번 기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놓고 볼 수 있고요. 해지 이후에 이제 재가입합니다. 그러니까 해지 이후에 재가입, 즉 주택연금 재가입과 관련된 소요 기간인데 총 사건 기간 같은 경우는 1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놓고 봤었을 때 주택연금 유지 기간 그리고 주택연금 재가입 소요 기간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가입 가구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최초 가입 시점에 뭐 가입 가구의 연령이 어땠고 그리고 이제 성별이 남녀 중에서 누구고 그리고 해당 담보주택 가격이 얼마고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재가입 시점에 또 발견 가능한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시점에 관찰 가능한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지 시점 같은 경우는 해지 시점에 그 LTV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초 가입, 해지, 재가입 시점에 관찰 가능한 변수들, 특히 최초 가입 대비 재가입 시점에 뭔가 변동되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초 가입 시점에는 부부 중에서 남편분이 가입했는데 재가입 시점에는 뭐 여성분이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배우자분이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일련의 좀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변화되는 변수들 등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고려해서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설명 같은 경우는 뭐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지 이후에 재가입까지 소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가입자 특성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설명 변수로 이용한 부분은 이제 가입자 특성들 그리고 담보주택 특성, 대출계약 특성 그리고 기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최초 가입과 재가입 시점에 변화하는 변수들 같은 경우는 뭐 대출금리 변동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월지급금 변동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실제 이제 주택연금을 최초 가입부터 해지까지 이제 그 유지하는 유지일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주택연금에서 가장 키가 되는 어떤 주택가격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메인 그 첫 번째 이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연금 이거를 해지 후에 재가입할 때는 크게 저희가 봤었을 때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주택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에는 뭐 이사 등의 사유로 통해서 뭐가 이제 그게 이제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주택연금 상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담보주택이 미변경된 즉 바뀌지 않은 가입가구와 변경된 가입가구의 이런 어떤 특성들이 좀 차이가 있나를 먼저 좀 기초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배우자 변동 여부나 뭐 아파트 여부, 종신지급 여부를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그 미변경 표본과 변경된 표본에서 그 유의미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종속 변수를 놓고 봤었을 때 담보주택이 변경된 가입가구의 그 해지 이후의 재가입 소요 기간이 더 이제 길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메인 분석 결과인데요. 이제 종속 변수는 해지 후 재가입 소요일수 이거 이제 자연록을 취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용했고 뭐 그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설명 변수를 전부 다 이용을 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독특했던 부분만 먼저 좀 그 핵심 사항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해지 이후에 이제 재가입할 때 연령이 좀 작으면 더 그러니까 영모기지 같은 거를 더 가입할 유인이 더 크다라는 그런 좀 기존 연구들이 있었었는데 저희 결과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가입 시점에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소요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 이런 좀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외적으로는 그 해지 후 재가입에 어떤 뭐 양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담보주택 변동 그리고 수도권 지역 그리고 월지급금 변동이 클수록 그게 나타났고 그 외에 이제 음의 영향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그 뭐 종신지급 여부 이 부분이 나타났는데 조금 독특했던 부분은 아래 두 가지를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해지시 LTV가 지금 마이너스로 값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냥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지시 LTV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유일수가 더 작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해지시 LTV라는 것 자체는 해지 시점에 그 담보주택 대비 부채, 쉽게 말해서 대출 금액이 더 많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해지 시점에 이제 대출 금액 자체가 많은 가입 가구는 상대적으로 어떤 경제적 자유가 덜 자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지 이후에 재가입을 좀 더 서두르더라.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연금 유지일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최초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의 어떤 유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가입을 더 빨리 서두르더라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저희가 경제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 뭔가 주택연금을 오래 유지했던 사람들 자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짧게 유지했던 사람들보다는 그 상품에 대한 만족도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 고객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지 이후에도 다시 그냥 해당 상품을 빨리 이용하더라 이런 좀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변경 표본하고 그러니까 변경 표본 즉 담보주택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부를 이제 좀 각자 놓고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뭐 재가입 시점의 연령이나 아파트 여부 그리고 대출금리 변동 여부 그리고 뭐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분석 결과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독특했던 게 미변경 표본 그 담보주택 자체가 안 바뀐 표본에서 그 주택가격 변동률이 이게 유의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연구랑 뭔가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변경 표본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과연 관찰 가능한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이 메인 키는 그러니까 가입자가 최초 가입하고 그냥 해지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다시 재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보주택 같은 경우는 그 바뀌질 않고 실제 그러니까 최초 가입과 재가입 시점에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월지급금 변동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동률이 물론 뭐 가입가구의 연령, 시장금리, 그 주택가격 뭐 상승분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뭐 설정이 되지만 저희가 어쨌든 여기서 지금 키를 맞췄을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주택가격 변동인데 이 상대적 주택가격 변동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가입 시점 그리고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변동분이 얼마냐. 그러니까 실제 해당 가입가구의 주택가격 변동분이겠죠. 그리고 동일 기간에 전국의 주택가격 변동분은 얼마냐. 이걸 놓고 봤었더니 이게 이제 계수값이 이게 마이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미로 둘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그 가입 가구의 주택가격 변동분이 크면 클수록 그 재가입을 서두르더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미변경된 표본에서 이거를 주택연금 자체를 좀 더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담보주택이 이제 바뀐 어떤 가입 가구인데 담보주택이 바뀌는 특성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위치가 변동되는 부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뭔가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택의 형태입니다. 아파트에서 비아파트, 단독주택 같은 거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이제 크기. 보통 주택연금 가입 가구가 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다운사이징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8사제곱에 살다가 뭐 5구로 뭐 좀 더 다운사이징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담보주택이 변경된 그 가입 가구에는 그런 어떤 이 변경과 관련된 특성들이 뭐 그 해지후 재가입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나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아파트나 사실 다운사이징과 관련된 어떤 그 담보주택과 관련된 특성들은 크게 영향은 없었고요. 이제 여기서 영향이 있었던 부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뀌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더 좀 재가입을 서두르더라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우선 이 첫 번째 해지후 재가입까지의 어떤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놓고 봤었더니 이제 재가입 시점 연령이나 담보주택 변경 및 수도권 그리고 월지급금이 중과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발견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파트 부분 그리고 종신지급 그리고 해지시 LTV나 뭐 최초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까지의 어떤 유지 기간 같은 경우는 그 재가입 소요 기간에 즉 네거티브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놓고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그 가장 컨트리뷰션 자체는 그 미변경 표본인데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가입, 해지, 재가입까지의 어떤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그 가입 가구와 과연 전략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저희의 어떤 예상과 부합하게 미변경 표본에서 담보주택 가격 변동이 확대, 즉 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부분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재가입을 서두르더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은 뭐 그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지 후 재가입까지 의사결정 기간 자체를 이제 고려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담보주택을 변경하지 않는 미변경 가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더 많이 민감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뭐 지금 발표자료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그 시사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이제 감정평가학회다 보니까 이 주택연금과 관련된 그 부분도 이제 가입할 때 가입자가 이제 이 부분을 간평받게 돼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KB 시세나 감정원 시세 같은 어떤 시장 시세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감정평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한 50에서 70% 언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좀 노년층이 뭐 좀 더 거주하고 계실 수도 있는 단독주택 등 그 가입 가구들도 뭔가 좀 가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해지가 아니라 그 최초 가입하고 나서 그 가입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같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병곤 박사님의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발표된 두 주제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실장님이 자장을 맡으셔서 네, 발표에 대한 그 패널들의 토의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박성규 박사입니다. 일단 먼저 두 분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정을 저도 계속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 큰 시간 크게 오버되지 않아서 다행히 토론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동훈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지방세 시가 인전액과 감정평가 향후 과제 부분은 주로 감정평가에서 최근에 새롭게 이슈가 된 새롭게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시가란 이슈를 아마 늘 평가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저게 떼시짠지 시장시짠지 고민하는 것처럼 이 시가 인정액에 대한 또 한 번 고민의 시기가 다시 온 것 같고요. 두 번째 주택연금 부분은 직접적으로 감정평가와 관련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모기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금 평가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 소유기관 다시 재가입하는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지금 총 4분이 해주실 겁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 서경규 교수님,
웅주세무대학교 서광채 교수님, 평택대학교 김순용 교수님, 그리고 강남대학교 이재호 교수님입니다. 근데 총 네 분이신데 저희가 여건상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 서경규 교수님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 동영상으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듣고 나머지 세 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대구 가톨릭대학교 오늘 학교에 토론에 제가 직접 오늘 학교에 토론에 제가 직접 대면으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어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한 논문들이 발표자분께서 실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하셔서 이제 토론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지방세 시가 인정액에 관한 이 전동훈 박사님의 논문, 그리고 주택연금 재가입 소요기관에 관한 논문으로서 임병권 박사님, 김명국 박사님 좋은 논문을 학회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제가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시가 인정액에 관한 논문인데요. 우리 전동 박사님 이쪽에 늘 업무도 보시고 전문가이시니까 이 지방세법이 최근 개정된 내용을 분석한 논문으로서 저도 사실 개정 사실을 몰랐는데 논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어서 더욱 감사드리고, 개정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내용 중에서 이 시가불인정기관의 요건이 지금 제 평가의 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상증세법 사항의 내용하고 같게 이렇게 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익사업법 상의 평가 규정이 있죠. 그때 이제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이 이제 110%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익사업법의 어떤 재량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이런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요건에 대해서 80% 정도 타당한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감정평가서의 서식에 대한 내용 중에 표지의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좀 개정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표지는 현재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가로감정평가표에 우리가 감정평가 목적을 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지금 조세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이런 형태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향후에 아마 논문 투고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법률에서 보면 상속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 발표 논문 13조 같은 데 보면 우리 그림에 상속일도 표현을 하셨던데, 그것은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행연구 고찰 부분을 다음에 혹시 논문으로
하시고 투구하신다면 선행연구 좀 보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논문인데요. 주택연금 재가입 소요기간에 관한 논문인데, 그동안 우리 주택연금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도 해지 요인이 뭐냐, 이런 쪽의 논문을 많았는데, 재가입 소요기간을 분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신선했고요. 몇 가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수 설정에 있어서 보니까 담보주택 가격을 평방메타당 주택 가격으로 했던데, 혹시 주택 총액으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또는 주택 총액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 상대적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변수가 있던데, 현재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상대적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변수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결과 해석 부분이 사실은 이제 논문의 핵심이죠. 핵심이겠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결과의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훨씬 좋은 논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사실 주택연금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서 지금 해지가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사실은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이 가입자뿐 아니라 우리 공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일정 주기별로 5년이 좀 짧으면 10년 이렇게라도 주택가격 변동을 좀 점검하는 시스템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일정률 이상 오르거나 또는 반대로 내리는 경우도 이제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락한 경우에 이 연금을 조정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연구자의 생각이 어떨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참여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논문 발표해 주신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온라인으로는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이 동영상 토론을 보완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서영 교수님의 제1주제와 제2주제에 대한 토론이셨고요. 토론 순서는 서광채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이재우 교수님으로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가급적이면 5분 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응지대무대학교의 서광채라고 합니다. 먼저 두 분 박사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순서대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가 인정액 제도와 관련돼서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법령이 개정돼서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좋은 주제 발표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평가업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저의 의견도 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평가 기간이라고 해서 취득일 6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취득일 이후 3개월 후 이 기간 안에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 이걸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그러면 이 평가 기간 안에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의거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법령에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평가서가 있으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무상 취득의 경우에 이 기간에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두 곳 이상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은 이런 경우에는 취득일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효과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의뢰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제 감정평가의 공적 기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제3의 기관 또는 어떤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법원 경매를 진행할 때도 사전 등록을 하게 되고 사전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시가 인정액 제도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런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나 이런 일정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한 분들 대상으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감정평가에 투입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저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시가 불인정 기간과 관련돼서 2022년부터 이제 우리 또 평가업계에 또 새로운 제도 변화가 있는 게 감정평가 검토제가 이제 또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인정액 제도 관련돼서도 이게 감정평가 검토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검토제까지 거쳤고 그랬는데 또 시가 불인정이 되고 그러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얽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감정평가사법에 따르면 또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시가 불인정 기간으로 지정이 됐을 때 또 타당성 조사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평가업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사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시가 인정 제도가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상증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지방세법 시가 인정 제도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하고 또 비교를 해서 상증세법의 내용을 차용할 것은 차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한 또 이 시가 인정액의 또 독특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평가의 어떤 공적 기능을 이제 확대하는데 또 이제 크게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택연금 재가입 기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회적 보장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자산 기반 복지 해서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취약한 사회적 보장을 이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택연금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 연구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사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재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이 주택연금 외에 다른 소득과 관련된 변수도 투입을 하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그런 관련된 자료 구득이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료 기간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상승기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기의 상황과 그 다음에 상승기의 상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차이점도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항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이 다 끝나고 두 발제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평택대학교 김순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박사님 심도 깊은 주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1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만 짧게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분석 모형에서 이제 분석 모형을 토빗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재가입 소요 기간이잖아요. 종속 변수가. 그러면 재가입을 할 때 그 연구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어떤 그런 배경도 기저에 있는데 재가입을 할 때 재가입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분석에 사용된 이 자료들은 재가입을 선택을 한 사람들만 표본으로 선택이 돼서 분석이 되었을 건데 만약에 재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특성도 이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토빗 모형을 제가 이 모수를 어떤 그 추정 방법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택되지 않은 그러니까 재가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특성까지도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모수 추정을 그 해킹 모형이라는 것을 써서 한번 추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 어떨지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수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부호들이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언급을 하신 선행연구에서 해지 사유가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해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 많은 연구들이 결과를 제시했다라고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소요 기간도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올랐다면 소요 기간도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 담보주택 미변경 특성에서 보면 상대적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담보주택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재가입을 좀 빨리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네네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수도권 여부가 나와 있잖아요. 수도권이 지금 양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지금 현재 이 연구의 앞전 논문 바탕이 됐던 논문을 보니까 거기 기초 자료에 샘플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의 가격이 더 높았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수도권도 비수도권에 비해서 좀 짧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호의 방향이 좀 다르게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월 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월 지급금도 주택 가격의 그 변동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이유가 월 지급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재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재가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월 지급금 그러니까 양수잖아요. 개수값이. 그러면 월 지급금이 증가가 되면 소요 기간이 짧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했다라면 그런 의문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부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재가입 시점 연령이 높을수록 지금 소요 기간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재가입을 하는데 더 신중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역시 월 지급금하고 관련을 지어서 연령이 낮다면 월 지급금이 더 낮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부호가 오히려 좀 반대로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이제 궁금점이 있습니다. 네, 김순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남대학교 이재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남대학교 이재호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토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학술지에 많은 투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장으로서 늘 투고 논문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네, 많은 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한 주제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좀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동훈 박사님께서 정말 잘 소개를 해주셨고, 사실 저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재산평가 시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세법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재산 평가를 할 때는 적정성, 공평성, 효율성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적정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고, 다른 나라 주요 법제를 보면 공평성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일한 담세력을 가졌다면, 그러한 납세자라면 그러한 납세자들 간에는 과세 형평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도 결국에는 그 기존에 존재하던 이원주의, 어떤 이원적 접근 방법이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또 감정 평가의 역할이 커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 과세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공시가격의 어떤 현실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현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론적 평가 방법을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세자 간의 어떤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발제자께서 장기적으로는 혹시 어떤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개정이 된 이상 그리고 당분간은 현행 이원적 체계가 유지가 될 텐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혹시 과세 형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부실 감정 평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사의 비리 시 소속 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감정평가법에 보면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법인도 같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행법이 있는 상황에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토론을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두 발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도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제가 각 분한테 한 두 가지만 한 분씩한테 한 주제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득세 시가인정액 부분은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과 같이 가는데 다른 건 대부분 같이 가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혹시 보상액도 취득세, 상속증여세는 보상이 있었는데 취득세 부분은 또 빠져 있길래 혹시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설명 변수 중에서 연령 변수하고 유지일수 변수가 상대적으로 연령과 유지일수가 관계성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혹시 이게 왜냐하면 계속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지일수하고 연령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를 잠깐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난 한 10여 년 기간 동안 가입 조건이 바뀌지 않았느냐. 다른 조건이 좀 일정해야 되는 조건 중에서 아마 가입 조건도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 이 가입 조건이 불변인지 혹시 중간에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훈 박사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5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서경구 교수님하고 서광채 교수님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 그리고 박성규 실장님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서경구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원감정 기간과 재감정 기간의 차이가 80%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타당성 여부가 물론 시가에 대한 정확도 이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그 불안정성을 갖다 인정을 해서 80%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법령인 특히 그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련 기관에 대한 원감정 기간 차이를 갖다가 80% 두고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서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식을 갖다가 표지 이외에도 내용적으로도 저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식 개정할 때에 많은 의견을 갖다 제시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 서광채 교수님의 질의사항은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평가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정 기간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타 법령에서 평가를 했다면 이것도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그 감정 평가의 목적이 차이기 때문에 안 되죠. 다만 상정법상에서 사용한 부분은 사망이 그래 상속이라든지 또는 정여일 자체가 동일하다면은 그렇게 감정평가 기준일이죠. 기준이 동일하다면은 그 부분은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효과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뢰인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적 추천 기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 나중에 식량 개정할 때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도에 대한 이행 이런 거는 교육 홍보는 저도 뭐 동일하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시행하기 전에 이 담당 평가사에 대한 등록제 이런 부분도 아마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제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서라든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거쳤다면은 굳이 이걸 갖다 재평가를 갖다 시가 불인정 기간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걸 거쳤다면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거는 하자가 없다 이래 뭐 심사를 할 거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걸 거쳤다면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원감정 기관, 피감정 기관에 대한 재검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래 보이고요. 그 다섯 번째는 상정법상 이제 시가 인정 제도가 비교했을 때에 아마 지방세하고는 특성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상속 정려세는 상속과 그다음 정려 이런 하는 경우에 말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국세에서는 합병이라든지 그다음 법인 분할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지방세법상의 이걸 갖다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많죠. 특히 공유물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은 구분해서 보여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이 과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견의 의견은 이제 이런 주의를 갖다가 사실상 타당하지.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은 법인 납세자라는 개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아까 과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이론주의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접근하기 힘들죠. 특히 취득세라든지 또는 보유세와의 차이가 있는데 보유세는 아까처럼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의 당의 부동산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갖다가 평가해서 과세 표준을 하는 반면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일 현재 이 물건을 갖다 취득하기 위한 소위 비용을 갖다가 과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론주의보다는 이론주의를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도 특히 일본에서도 이제 취득세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평가 관리에 관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강화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 그 공평과세를 갖다 강화하는 부분은 우선 뭐 지금 감정가액도 있겠지만은 그다음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래 보여집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저희 그 임 박사님께서 좀 짧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바쁘신데 사실 이 발표 자료만 갖고 저기 토론 준비하시기가 좀 만만치 않았었을 텐데 요거 좀 되게 유익한 코멘트 많이 주셨던 서경규 교수님 그리고 서황채 교수님 그리고 김순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간략하게 조금 대체적으로 되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지금 연구 논문에서는 뭐 일정 부분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발표 자료엔 좀 못 담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대적 주택 가격 변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황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사실 뭐 다른 소득 변수들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구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접근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 자료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상승기 하락기를 찢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김순영 교수님께서 이거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론을 되게 유익한 코멘트를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헤크만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커버하기 위한 방법론인데 저도 그거 미처 놓치고 있었었는데 한번 그것도 고려해서 좀 더 연구 강건성 올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주택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월지급금 지급될 때 이게
연령 그리고 시장 금리 그 주택 가격 상승 이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월지급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변수 선정을 할 때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변수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버리면 이게 뭐 다중공선성 문제 등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최대한 컨트롤하려고 하긴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연구 논문 투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다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분석 결과 해석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